네, 쿼크에서 빅뱅까지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첫 번째 수업에서는 이 물리학이라는 무엇인지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물리학에 그 쓰이는 기본 단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리학은 과학의 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물리학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전에 먼저 과학이 무엇인지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사이언스라고 하는 거고, 이 사이언스라는 말을 동양에서 번역한 말이죠. 이 사이언스라는 말 자체는 이 지식을 뜻하는 라틴어인 이 시엔티아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은 근대 과학이 성립하고 나서 쓰이기 시작했는데, 이 단순히 이제 지식이란 뜻이지만 지식 체계 자체를 뜻하는 것보다는 그다음에 이 지식 체계를 어떤 방식으로 얻는가에 더 이제 이 의미를 부여한 그런 용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을 쌓되, 그러니까 관찰이나 이 실험을 통해서 검증이 가능한 지식 체계를 쌓는 방식이 이제 과학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 칼 세이건이라는 저희 세대에는 유명한 분인데 여러분 세대에는 뭐 잘 모르는 분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한 말 중에 이 과학이라고 하는 건 이 단순히 지식 체계라기보단 사고의 방식이다. 그러니까 그 사고가 그러니까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이 지식을 얻거나 이 생각을 이해하는 그런 방식을 더 중요시하는 게 과학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학이라는 것이 그 기원을 좀 살펴보자면 아마 한 이제 2000년 이상 전에 이 그리스의 자연 철학이 아마 원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그 인간에 대한 탐구를 이제 많이 했지만, 물론 인간에 대한 탐구는 아마 인간이 이제 그 문명이라는 걸 만든 이후로 많이 해왔겠죠. 근데 그걸 넘어서서 이 자연도 이제 탐구의 대상으로 삼아보자라고 했고, 그다음에 그 자연을 탐구하는데 관찰을 열심히 하고 그 관찰을 바탕으로 이 추론을 이제 통해서 이 자연의 많은 이 지식을 이제 얻고자 했던 거죠. 근데 이런 전통이 이제 이어져 오다가 그 근대 과학이라는 것이 유럽에서 생겼는데, 이 근대 과학은 이 뉴턴이 뉴턴 역학이라는 걸 만들고 그걸 통해서 행성의 운동은 물론 이 지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물체 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었던 게 계기가 됐죠. 그래서 이 자연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이제 확신을 얻었는데, 그러니까 이때 그럼 그 전에 했던 그 그리스의 자연 철학하고 그 큰 차이점이 이 관찰이나 그 추론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실험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와 그 다음에 그 추론에 이제 수학이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근대 과학의 형태를 그 이전과 다르게 만들게 됩니다. 네, 그래서 과학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면 먼저 그 과학이 어떻게 분류되고 있나, 이런 걸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분류는 이 대상을 기준으로 한 이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크게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하나는 이 우리 주변에 있는 물질 세계를 다루는 것을 이제 자연과학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 인간,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죠. 그 인간 세계, 우리가 인간이 이룬 사회까지 해서 이런 걸 다루는 걸 이제 사회과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대상이 이제 이 인간이냐, 인간 주변의 물질이냐, 뭐 이렇게 이제 나눈 거죠. 물론 뭐 이런 질문 던질 수 있죠. 그러면 인간은 자연의 일부가 아닌가? 뭐 인간도 자연의 일부죠. 뭐 그렇지만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 자신은 굉장히 중요한 이 실체니까 그거를 이제 또 따로 이제 더 중요하게 이제 다룰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나눠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자연과학에는 뭐 천문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뭐 지구과학, 우주과학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사회과학에는 뭐 사회학, 정치학, 경제학, 지리학, 인류학, 심리학 등등 이런 사회를 이제 연구하는데, 공통적으로 과학이라고 하는 건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 실험을 하고 검증을 하는 그런 체계가 갖춰져 있어야 된다. 이걸 이제 이 과학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에서 약간 벗어나지만 그렇지만 이
이런 그 과학적 추론을 하는데 또 중요하게 쓰이는 게 있는데 그런 걸 이제 형식과학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논리학이나 수학 같은 것도 이제 과학의 일부로서 받아들이는 면도 있습니다. 근데 이와 좀 대조적인 게 이제 보통 우리가 인문학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철학, 문학, 역사학은 약간 다른 결을 가지고 이제 이 지식 탐구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좀 또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럼 과학하고 우리가 기술하고 이걸 이제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혼동해서 쓰죠. 그래서 붙여서 많이 씁니다. 과학기술이라고. 그러면 이 과학하고 기술은 그럼 어떻게 다르냐? 뭐 굳이 크게 구별을 하자면 이제 가장 크게 다른 게 아무래도 이제 목적이겠죠. 그걸 왜 하느냐라는 건데 과학은 기본적으로 새로운 지식을 발견해내는 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과학에서는 목표가 뭐냐면 뭔가를 발견해내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기술은 뭐 이 지식을 가지고 이제 유용한 것을 이제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이 목적을 보통 발명, 그래서 디스커버리와 인벤션으로 구별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그냥 뭐 편의상의 목적이고 사실 그 두 가지 면이 있지만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과학과 기술의 발전은 이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과학이 발전하면 그걸 바탕으로 기술이 발전하고 또 어떤 기술이 발전한 덕에 우리가 뭔가를 더 할 수 있어서 이제 과학이 발전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도 뭐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놨는데 우리가 유리를 다루는 기술이 늘어남으로써 그걸 통해서 이 망원경이나 현미경을 만들어냈고 그 망원경과 현미경은 이 과학의 발전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죠. 그래서 천문학에서 큰 변화를 가져왔고 생물학, 그 다음에 물리학에서도 모두 굉장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과학이 발전한 과학 덕에 저런 이제 그 기술들이 또 더욱 발전하기도 했던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과학과 기술은 항상 상호 보완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과학에 대해서 살펴봤으니까 이제 물리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물리학은 이제 영어로는 피직스죠. 그래서 이 물리라는 말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 피직스를 이 동양에서 번역한 말입니다. 네, 이 피직스라는 말은 이 자연을 뜻하는 고대 그리스어 피직에서 이제 온 말이죠. 그래서 피직스라는 말 자체는 그럼 자연을 다 다루는 어떤 학문을 이제 얘기하는 게 되겠습니다. 네, 그 동양에서 번역한 물리라는 말을 저는 더 좋아하는데 뜻이 좋죠. 그래서 물리하면 물질의 이치 또는 물질의 원리.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이제 탐구한다라는 것을 이제 명확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물리학이라는 걸 한마디로 하면 물질을 연구하는 자연과학의 한 분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세상의 모든 게 다 물질이잖아요. 뭐 우리 살아있는 인간, 생물 다 물질이죠. 그러면 그런 것도 다 하는 거를 다 물리학이라고 이제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다 이제 화학이 있고 생물학이 있고 다 약간 다르게 이제 다른 분야에서 다루고 있죠.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물리학이라고 하는 게 모든 물질을 다루긴 하지만 이 다른 분야, 화학이나 이 생물학, 뭐 지구과학 이런 것들하고 비교해서 그럼 뭐가 다르냐라고 물어본다면 아무래도 이제 물리학은 그런 대상을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그 물질의 다양한 물질들을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연구를 통해서 어떤 원리를 발견하는 것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법칙을 만들고 그 법칙으로 많은 걸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더 강조하는 게 이제 물리학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그런 거를 보여주는 이제 그림을 이제 여기 몇 개 해놨는데, 그래서 이 원리의 발견을 강조하다 보니까 약간은 좀 다른 분야의 과학을 하는 사람들에게 물리학자들은 좀 오만하게 비출 수도 있습니다. 네, 뭐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니콜라 이제 테슬라가 이 다른 사람들은 이제 신이라고 부를 때 또 다른 사람들은 그걸 이제 물리법칙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이게 물리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 자연을 돌아가는 원리 같은 걸 얘기해 주는 거다라는 뭐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 약간 더 나가서
이 이제 어니스트 러더퍼드의 핵물리학의 아버지죠. 근데 이분은 그러니까 이 물리학은 이제 원리를 발견하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중요하고 그래서 뭐 물리학 이외에 다른 모든 그 과학은 우표 수집하는 거랑 다를 바 없다. 뭐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오만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아이러니한 거는 이 어니스트 러더퍼드는 이제 핵물리학을 이제 했고 핵물리학의 아버지로 대접을 받지만 정작 노벨상은 노벨 화학상을 받았습니다. 자, 다음으로 물리학의 역사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그 과학의 시작이 고대 그리스의 자연 철학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때부터 그러니까 이 관찰과 추론을 통해서 자연을 탐구하고 그걸 이제 기록으로 남기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 대표적인 분으로 이제 탈레스, 그러니까 만물은 물로 되어 있다라고 주장했던 탈레스나 그다음에 굉장히 광범위한 이제 그 연구를 해서 이 많은 저작을 남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분을 들 수 있고, 그러니까 이 분들의 업적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그 서양을 예, 이 학문을 이제 지배를 했었죠. 그러다가 이 17세기에 오면서 이제 근대 과학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근대 과학이 만들어지는데 이 가장 큰 계기가 됐던 게 결국 물리학이 등장한 거죠. 그래서 이 물리학의 등장은 이 물체 운동에 의해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단서가 됐던 건 행성의 운동을 이제 이해하는 과정에서 이 뉴턴이란 갈릴레오와 뉴턴이란 분들이 나와서 운동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 체계화한 끝에 이제 고전역학 체계라고 부르는 것들이 만들어지죠. 이걸 통해서 이 물체가 왜 움직이고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런 거를 이제 굉장히 이 성공적으로 해냄으로써 사람들이 이 자연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그 도약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뭔가 굉장히 잘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봤던 거고, 그래서 그 위에 이제 다른 여타의 이 자연과, 그러니까 화학도 그렇고 생물학도 그렇고 같이 쭉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물리학만 보면 또 큰 변화가 이제 그 19세기에 일어나는데 이 19세기에는 이 전자기 현상에 이제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일어나는데 이 그게 계기가 됐던 게 이제 볼타가 볼타 전지를 만들므로써 이 전류를 이제 흘릴 수 있게 되고 그걸 통해 이 전기와 자기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걸 통해서 결국 이 맥스웰이 이 전자기 이제 방정식을 완성함으로써 전자기학이라는 게 성립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서 일어나는 물질의 많은 현상들은 다 전자기학을 통해서 설명하게 되니까 이 전자기학이 성립하게 된 거는 우리가 물질을 많이 이제 이해하게 됐다는 게 되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큰 19세기에 큰 업적이 됐고, 그 다음에 또 하나 19세기에 이제 이 나타난 것이 이 열현상을 이제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전세기에 증기기관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그 후에 한참 후에 또 내연기관도 등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결국 이런 이 엔진, 그러니까 기관을 통해서 어떻게 열 에너지를 일로 바꾸고 이런 거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려다 보니까 열이라는 거에 대해서 더 잘 이해를 해야 됐고 해서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19세기 말 되면 연력학과 그 다음에 그거를 이, 이 미세하게 그 마이크로스코픽하게 설명하는 이제 통계역학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세기로 넘어와서 이걸 20세기 이후의 과목을 이제 현대과학이라고 부르는데 이 큰 변화들이 큰 게 두 개가 생겼죠. 하나는 이 상대성 이론이라는 게 나와서 우리가 그 전까지 가지고 있던 시공간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양자역학이라는 게 등장해서 이 원자와 물질, 그러니까 물질이 원자로 되어 있고 그 원자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그걸 통해 물질을 어떻게 설명하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게 이제 성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 두 개의 그 변화를 바탕으로 이제 이 다양한 물질, 그다음에 그 물질 안에, 그러니까 원자 안에 있던 핵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핵의 반응으로 유지되는 별, 그러니까 이런 걸 이해하는 핵물리학이나 천체 물리학이 생겼고, 그다음에 이제 물성을 이제 이해하는 그 원자를 통해서 물성을 이해하는 이제 이 물성 물리학, 대표적으로 이제 응집 물질을 이해하는 응집 물질 물리학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거기서 나오는 빛,
빛을 이제 레이저 같은 걸 만들어내서 이걸 연구하는 광학이라든지 이런, 그 다음에 가장 크게 문명에 영향을 끼쳤던 게 이제 반도체라는 걸 찾아내서 이 지금의 이제 그 컴퓨터나 이 정보화 시대를 열었던 게 결국 반도체에서 출발한 거잖아요. 이런 반도체 물리학 등등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지금은 이제 21세기가 돼서 이제 앞으로는 뭐 어떤 게 더 일어날까, 이거는 이제 해봐야겠죠. 어쨌든 이 정도로 이 간략하게 이제 물리학의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물리학의 여러 분야를 구분하는 방법으로 이 다루는 대상의 크기를 가지고 분류해 볼 수도 있습니다. 물리학은 이 가장 작은 크기에서부터 가장 큰 크기까지 모든 걸 다 대상으로 삼고는 있는데, 그래서 물리학이 다룰 수 있는 가장 작은 크기가 어느 정도냐, 이것을 나타내는 게 이 그림에서 보여주는 이제 플랑크 길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이 특수 상대성과 일반 상대성, 그 다음에 양자역학을 이렇게 조합을 해보면 그러니까 중력에서의 양자 효과가 나타나는 그 길이가 이제 나오는데, 이게 이제 플랑크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략 10의 마이너스 35승 미터 정도 되는데, 이게 현재 물리학이 다룰 수 있는 이제 가장 짧은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짧은 길이를 다루려면 양자 중력 이론이라는 게 필요한데, 그건 아직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이 아래는 현재 못 다루고 있다가 되겠고, 근데 실질적으로 이 길이가 너무 작아서 우리가 그 실험실에서 직접 실험을 해볼 수 있는 그 길이는 그보다 훨씬 긴 대략 한 10의 마이너스 20승미터인데, 이런 거는 이제 그 거대한 입자 가속기를 동원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큰 길이는 아마 우주의 전체 크기 정도 되겠죠. 그것을 나타내는 길이가 이제 허블 길이라는 건데, 현재 우주의 크기, 볼 수 있는 우주의 크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크기를 이제 대략 1m로 잡았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기준으로 이 작은 세계와 이제 큰 세계로 나눠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작은 세계로 들어가면 대략 10의 마이너스 10승미터쯤 가면 이제 원자를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물질이 원자로 이루어졌다는 게 드러나는 이제 그런 크기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원자를 다루는 게 이제 원자 물리학이고, 거기서 다시 한 10,000분의 1에서 100,000분의 1 더 작은 크기로 가면 이제 그게 원자 핵의 크기인데, 그래서 그런 걸 다루는 게 이제 핵물리학이고, 그보다 더 작은 세계는 이제 소립자들의 세계죠. 그래서 이제 입자 물리학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반대로 가면 이제 지구 크기, 태양, 태양계 크기, 그래서 이제 우리 은하의 크기가 이제 대략 10의 20승 미터 정도 되고, 그래서 이런 우리 은하 너머까지를 이제 다루는 게 전통적으로는 이게 이 천문학이 이제 다루었던 분야죠. 근데 그 천문학에 나타나는 여러 이제 현상들, 그러니까 별이 어떻게 이 빛을 내고 은하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을 물리적으로 설명해 보려고 하는 것이 이 천체 물리학입니다. 그 다음에 이 은하를 넘어서서 우리 우주 전체의 동력학, 어떻게 탄생했고 어떻게 진화해왔고 이런 걸 다루는 걸 이제 우주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물리학 전체는 가장 작은 세계를 다루는 입자 물리학부터 해가지고 가장 큰 세계인 우주 전체를 다루는 우주론까지 이렇게 크기에 따라 여러 분야로 이제 나눠볼 수 있을 겁니다. 다른 그 과학하고 비교를 해보자면, 그러니까 사람의 크기를 기준으로 대충 생명과학이라고 하는 건 생명체를 다루죠. 그래서 이 세포부터 사람 크기까지 이 정도를 다루고, 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분자들을 다루니까 이 세포보다 작은 크기에서 원자 크기 사이 이런 걸 다루죠. 물론 이제 그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 세상을 다루니까 이제 그 사람보다 큰 세상 이렇게 이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비교를 통해서 이게 이제 어떤 대상의 크기가 어떻게 달라지나 하는 것을 이제 이 그림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다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왜 물리학이 필요한가? 물론 이제 물리학을 전공해서 그걸로 내가 밥을 벌어 먹고 살려고 한다 그러면 당연히 물리학을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근데 그걸 넘어서서 내가 물리학을 전공하지 않더라도 공학을 해도 마찬가지고, 공학을 하지 않고 심지어 인문계열에 여러 전공을 하더라도 물리학을 알아두는 것이 좀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왜 물리학이 필요한가라는 거 물어보면 뭐 가장 쉬운 답은 이거죠.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다 온통 물질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 주변에 보는 게 심지어 나 자신도 인간도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물론 그 물질이 뭐 옆에 보이는 책이나 이런 거하고 완전히 다른 복잡한 현상을 보인다는 차이점이 있긴 있지만 어쨌든 물질로 되어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그 문명사를 살펴보면 그 여러분들 그 역사 시간에 배울 때도 뭐 석기 문명, 그죠? 구석기, 신석기, 그 다음에 청동기, 철기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에 담겨 있는 의미가 뭐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 문명을 만들 때 끊임없이 그게 결국 물질 문명이었다는 거죠. 그 물질을 어떻게 활용해 가지고 이, 이 문명,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이제 만들어 왔는가. 네, 그래서 보면 석기, 청동기, 철기,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다 했고, 근대에 와서 현대로 넘어오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이제 화석 연료죠. 그래서 우리가 석탄과 석유를 이제 이용할 수 있음으로써 20세기에 그 번영을 가져올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그 20세기 후반으로 넘어오면서는 또 새로운 물질, 반도체라는 것을 찾아냄으로써 그걸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는 이런 그 정보 문명 또는 스마트 뭐 문명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거의 바탕이 바로 우리가 물질을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또 물리학의 그 우리가 물리학이 다른 여타 과학하고 구별되는 것 중에 하나가 대상을 하나하나 열심히 연구하는 것도 이제 중요하지만 그런 대상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통일된 개념이나 원리를 이제 찾는 데 큰 관심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제공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리학은 이 자연을 기술하는 이제 기본적인 법칙을 발견하는 걸 큰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법칙을 차례대로 배워서 그거를 자연현상에 이렇게 잘 적용을 해서 우리가 그걸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뭐 다양한 거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원리, 전체를 아우르는 원리를 잘 가르쳐 준다는 점에서 물리학이 배워두면 굉장히 쓸모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물론 뭐 당연히 그런 이제 이 실용적인 용도 외에도 뭐든지 배우면 즐겁잖아요. 모든 학문의 기본이죠. 그래서 호기심 충족과 즐거움을 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새로운 시대, 지금 이제 21세기가 됐는데 아마 여러분들 스스로도 느낄 거예요. 굉장히 이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 저는 그걸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저는 이제 20세기에 태어나서 많은 시간을 거기서 보냈는데 저도 그 시절에 여러분들 나이 때 정도에 세상이 빠르게 변한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그러니까 1990년대, 2000년대 넘어오면서 더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그걸 진짜로 느낍니다. 빠르게 변하고 있구나. 근데 이렇게 세상이 빠르게 변할 때는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뭐 공부해야 될 게 이것저것 많이 있을 텐데, 근데 그럴수록 그 원리를 이해하고 그걸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조금 지식을 이제 쌓아놓는 게 결국 길게 봤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된다. 내가 단편적으로 당장 필요한 것들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많은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원리를 이제 배우는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면에서 물리학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크게 이제 다시 한번 부연해서 설명하자면 우리 주변에는 결국 다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가 살아온 게 물질 문명이기 때문에 그 물질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물리학이라는 것을 한번 배워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물리학은 뭐 다양한 현상을 이제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그 전체를 꿰뚫는 그 원리를 발견하는데 그걸 이제 물리법칙 또는 자연법칙이라고 하는데 그걸 발견하는데 더 관심이 있어서 그런 걸 통해서 이 전체를 어떻게 설명하는가를 이제 가르치는 이런 게 앞으로 이제 필요할 거다 꾸준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물리학이 중요하다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물리학이 뭐 실용적으로도 배워두면 굉장히 이제 쓸모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근데 여러분들이 그 막상 배우는 과정에서 이것을 재미있게 배우려면 뭐 다른 모든 과학 분야,
물리학과 마찬가지겠지만 호기심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뭐 궁금한 게 있어야 그걸 파고들어서 배우려고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일반 물리학을 배우든 그다음에 교양 물리학을 배우든 이런 호기심을 잃지 않고 자기 주변에서 궁금한 걸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상 속의 질문들을 한번 이제 찾아봤어요. 그래서 여기 몇 개 이제 예시를 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하늘은 왜 파란가? 이런 거 뭐 중고등학교 때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답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를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이게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노을은 왜 붉은가? 구름은 왜 하얀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쭉 하다 보면 결국 약간 더 깊은 질문으로 가죠. 그래서 여기 보면 파란색, 붉은색, 하얀색이 나오는데 도대체 색이라는 게 뭐냐? 라는 것과 더불어서 그럼 우리가 색을 눈을 통해서 느끼는데 도대체 본다라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다 보면 그걸 찾아가다 보면 우리가 이제 많은 거를 배울 수 있는 거죠. 물론 여기서는 뭐 이거를 다 설명하려는 건 아니고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들이 던져보고 그다음에 이 뭐 일반 물리학을 배우든 교양 물리학을 배우든 또는 나중에 전공을 하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나 어떤 답을 내놓고 있나 이런 걸 살펴보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래서 거기서 넘어가서 뭐 다른 질문들도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밤하늘은 왜 어두운가? 그래서 이런 질문 던져볼 수 있죠. 낮은 밝은데 밤이 어둡냐는 건데 이 질문이 의외로 심오한 질문이에요. 이게 밤이 어두운 이유를 설명하는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다음에 뭐 낮에는 왜 별이 보이지 않나?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죠. 지구에서는 노을색이 붉은색인데 화성에 가서도 정말 붉은색으로 보일까?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면 이제 태양은 왜 빛이 나지? 이런 거 이런 것들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앞에서 그런 일상적인 질문을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약간 더 질문의 이제 깊이가 깊어집니다. 그래서 그리고 계속 깊어지다 보면 궁극적 질문들에 이르게 되죠. 그런 궁극적 질문의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 물질을 연구한다 그랬는데 그 물질이라는 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그럼 그 물질들이 모여서 뭐 물체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고 뭐 지구도 만들고 하는데 이 전체를 다 아우르는 우주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겼으며 우주는 뭐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변해가는가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겠죠. 이런 걸 통합해서 결국 우리는 이제 이런 걸 물질을 탐구하지만 결국 우리 자신은 또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더 여기서 나가면 더욱더 인간에 근접하는 심오한 질문들이 있겠죠. 그래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명이 되어 있나. 그죠? 굉장히 어려운, 대답하기 쉽지 않은 질문이죠. 그 다음에 우리는 생명인데, 특별히 그 지적 생명체라고 부르는 인간인데,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우주에서 특별한가? 아니면 왜 특별하고, 뭐 어떻게 특별한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심오한 질문들을 던져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물리학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깊은 질문까지도 항상 마음속에 두고서 언젠가 한번 답을 구해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주제를 좀 바꿔서 과학과 문명이라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호기심이라는 것이 과학을 연구하고 또는 배우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얘기를 했죠. 그렇지만 이 과학이라는 게 그런 걸 넘어서서 실제로 우리가 누리는 문명 속으로도 결국 들어오게 돼 있다라는 이제 예가 될 만한 것을 하나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레이더와 전자레인지 얘기를 이제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집집마다 전자레인지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요새. 근데 그게 어떻게 우리 집에 들어오게 됐나? 그러니까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의 시작은 19세기로 가죠. 그 19세기가 이 전자기학이라는 걸 완성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맥스웰 방정식이라는 게 나옵니다. 근데 그 맥스웰 방정식을 만들고 나서 방정식을 잘 들여다 보니까
여기에는 그 전기장과 자기장이 진동을 하면서 공간을 퍼져나가는 이 전자기파라는 게 이제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걸 발견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게 있을 거다. 그리고 이 빛이 그 전자기파의 속력이 빛의 속력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걸 발견해요. 그럼 당연히 빛도 전자기파이겠구나라는 예상을 하죠. 그래서 이런 게 있을 거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럼 빛 말고 다른 파장대에, 그러니까 다른 영역의 전자기파가 실제로 존재하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이제 발견을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맥스웰 방정식이 나오고 나서 한 20년쯤 흐른 후에 이 헤르츠라는 분이 이 전파라는 게 이제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 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에는 이제 이 헤르츠가 사용했던 이제 실험 장치들이 있죠. 이렇게 그 전자기파가 실제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그 전파를 당장에 활용해 가지고 뭘 해보겠다라는 사람이 이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먼저 성공을 한 사람이 여러분들도 뭐 들어봤을 텐데 이제 마르코니라는 사람이 저 전파를 통신에 사용하는, 그러니까 무선 통신에 이제 사용을 이제 해보겠다. 그래서 결국 그걸 가지고 나중에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하게 되죠. 네, 그 20세기로 넘어와서 또 저런 거를 활용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를 하게 되죠. 라디오 방송국도 생기게 되고 등등 하는데 그 중에 한 활용이 이제 레이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레이더 얘기는 이제 이 세계 1차 대전 뭐 근방으로 갑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 세계 1차 대전 때 나타난 이 신무기가 몇 개 있었죠. 근데 그 신무기가 하나는 그 독가스, 그러니까 이제 화생방전이 시작됐다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육군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무기가 하나 나왔죠. 이게 전차라는 거죠. 탱크. 그 다음에 또 다른 새로운 무기가 하나 나왔는데 그게 바로 비행기였죠. 근데 이 사람들이 놀라운 게 이 비행기가 처음 이제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띄운 게 1920세기 초 뭐 그랬는데 불과 한 10여 년이 흐른 후에 1차 대전이 일어나는데 그때 벌써 비행기가 무기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하여튼 이렇게 이제 이 1차 대전 때 등장을 한 후에 1차 대전 끝나고 또 한 20년 흐른 후에 2차 대전이 이제 일어나죠. 근데 그 사이에 이제 뭐 30년대 말쯤 가면 그 아무래도 전쟁이 날 것 같은 그 기운이 돌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쟁에 대비를 하게 됩니다, 각 나라가. 근데 그때 이미 그 나라들이 그럼 그 중에 걱정하는 게 뭐가 있었냐면 그 1차 대전에 나왔던 그 비행기가 이제는 완전히 더 발전을 해서 제대로 된 무기가 돼서, 그러니까 이 뭐 그 전에는 못했던 이제 그 공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걸 예상을 하게 되죠. 그럼 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그 대비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제일 중요한 게 비행기가 워낙 빠르니까 미리 비행기가 온다라는 거를 이제 알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비행기가 온다라는 걸 미리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알아내는 시스템을 이제 개발을 해야 되겠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근데 이거는 이 전파를 사용하면 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전파를 쏴가지고 이 비행기에 반사돼서 돌아오는 거. 근데 이런 시스템을 그 전에 이 항구 같은 데서 큰 배가 들어오는 거를 이제 감지하고 하는데 이제 썼거든요. 근데 이게 필요한 이유가 비행기는 하늘에서 날아오는데 조금 높이거나 구름이 끼거나 뭐 이러면 눈으로 식별한다는 게 어렵잖아요. 그 다음에 눈으로 본 다음에 이미 늦었고 도착한 다음에 보는 거니까. 그래서 미리미리 살펴보자는 의미로 이런 이제 체계를 만들게 되는데 이게 이제 레이더라고 나중에 불리게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는 거죠. 그래서 초창기에는 이게 이제 영국에서 이 독일의 그 비행기 공습을 이제 대비하고자 이 영국 그 동부 해안을 따라서 쭉 이런 것들을 일정한 간격으로 다 만듭니다. 이게 거대한 탑이죠. 높이가 한 100m쯤 된다 그러던데 이런 탑에서 전파를 쏴서 돌아오는 거를 잡아서 이제 비행기가 온다라는 걸 이제 알아내는 시스템이었던 거죠. 대략 100km에서 300km 정도 떨어져 있을 때 알아낼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거의 가장 큰 문제는 너무 크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실 저 레이더가 이 비행기 지상에서 비행기 공습을 대비하는 데도 중요하지만 저 레이더가 또 필요한 데가 어디냐면 배도 저런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죠. 그럼 비행기 공격에 대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같이 저 비행기가 날라오면 비행기로 맞서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비행기끼리 싸우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게 먼저 저쪽에 비행기가 있다는 걸 알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야 선제 공격을 하니까. 그래서 비행기에 저런 상대편 비행기를 이제 검출하는 이런 레이더 장치가 필요한데 이렇게 큰 거는 안 되겠죠. 그래서 작으면서 그 감지할 수 있는 이런 장치를 이제 개발하게 되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여기는 이 마그네트론이라는 이 장치입니다. 이게 마이크로파를 이제 만들어내는 장치죠. 그래서 이걸 강한 이 마이크로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장치, 이걸 이제 발명해낸 거죠. 그래서 영국에서 처음에 이 아이디어를 만들어냈는데, 근데 영국이 이제 독일과 전쟁을 치르면서 저거를 본격적인 레이더 시스템으로 개발할 여력이 안 되니까 저걸 이제 미국에 넘기죠. 그래서 그 미국에 가서, 그래서 미국이 2차 대전 때 크게 이 큰 팀을 꾸려서 했던 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맨해튼 프로젝트라 그래서 원자폭탄을 만들었던 프로젝트가 있었고, 또 하나가 바로 이 레이더를 만드는 프로젝트였어요. 근데 사람들이 원자폭탄 얘기는 굉장히 잘 아는데 저 레이더 만드는 얘기는 뭐 재미가 없다고 생각했던지 많이는 모르고 있어요. 근데 그 레이더 개발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원자폭탄 만들었던 사람들보다 더 훌륭한 학자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리고 사실은 그 레이더 시스템이, 그래서 저 마이크로파를 싸가지고 비행기가 이제 온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저걸 이용하면 비행기가 얼마의 속도로 오고 있고, 나중에 또 그게 아니라 이 저게 작은 물체도 감지할 수 있어서 잠수함 같은 거에 이 잔망경 올라오는 것도 다 감지할 수 있어서 잠수함에도 대비가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거 등등으로 봤을 때 2차 대전이 연합군이 승리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기여를 한 신무기를 찾으라고 하면은 바로 레이더를 이제 꼽아야 될 거다라고 이제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이제 비행기에 장착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까지 이제 이 레이더라는 걸 만들어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전자기파라는 거의 발견으로부터 저거를 이용해서, 물론 조금 이건 좋은 예는 아니죠. 무기 개발하는 데 썼던. 근데 그런 거를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만들어내긴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 전자레인지까지 오게 됐냐. 네. 근데 사실은 저 2차 대전에 저 레이더가 크게 성공을 하고 나서 저런 이제 마이크로파를 이용해서 레이더뿐만 아니라 통신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그다음에 뭐 레이더도 용도가 다양한 용도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저걸 여기저기 많이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설치하는 회사에 있던 이제 일하던 그 설치 기사로 일하던 사람이 그 레이더 설치하고 테스트를 막 하다 보니까 자기 주머니에 넣어놨던 사탕이나 초콜릿 같은 게 녹아 있는 걸 발견하게 돼요. 이게 왜 녹아 있지를 하고 이렇게 이유를 찾다 보니까 저런 마이크로파에, 그러니까 이런 이제 사탕이나 초콜릿이 노출이 되면, 그러니까 이게 녹더라라는 걸 이제 알아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아이디어를 떠올린 거죠. 아, 이걸 이용하면 음식물을 데울 수 있겠다. 그래서 그걸 특허를 내고 결국 나중에 이게 이제 전자레인지라는 거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전자레인지에 쓰이는 이 마이크로파의 파장이 한 10cm, 12cm 정도 될 거예요. 그거 딱 요런 장치로 만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자레인지 분해해 보면 그 안에 이 마그네트론 장치가 들어 있을 겁니다. 근데 저게 이제 이런 마이크로파를 쓰면 왜 음식물이 되어지나, 이건 후에 이제 뭐 다 연구를 해서 밝혀지죠. 그래서 이 마이크로파에 이 극성 분자, 대표적으로 물 분자 같은 것들이 반응을 해서 회전을 하게 돼서 그것 때문에 이제 열이 발생한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고 있죠. 예, 여러분들 지금은 휴대폰에 쓰이는 통신에 쓰이는 그 전파도 마이크로파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1GHz 정도를 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저 레이더나 전자레인지에 쓰이는 파하고 비슷한 파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 전자기 이 발견에서부터 우리의 문명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이 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물리학은 어려운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우리나라 고등학교에서 보면 요새 수능이나
과목 선택할 때도 다 물리학 선택하는 학생들이 이제 많이 없죠.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되는데, 근데 그 선택 안 하는 그 이유 중에 이제 많은 부분이 물리학이 어려워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그럼 물리학이 그럼 다른 과학보다 어렵냐? 모든 학문이라는 게 꼭 과학뿐만이 아니라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고 다 섞여 있죠. 예. 근데 이제 어렵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그래서 이 선입견이 많이 작용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이거와 관련된 게 물리학을 하려면 어려운 수학도 알아야 되고, 음, 수학만 또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뒤에 내용도 어렵더라 이런 건데, 근데 당연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쉬운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학문이 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물리학을 공부할 때도 그래서 어떻게 접근하느냐, 자기가 정말로 저걸로 밥을 벌어 먹고 살아야 했다 그러면 어려움을 헤쳐서라도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죠.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좀 더 쉽게 배우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 그래서 해보면 쉬운 물리학과 어려운 물리학이 다 있으니까 일단 잘 안 될 때는 쉬운 물리학 위주로 한번 해보라고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교양 과목이라면 그래서 제가 이제 물리학을 가르칠 때도 이제 말로 하는 물리학, 그 다음에 직관적인 물리학 이런 거를 이제 강조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물리학을 전공하겠다 그러면 그렇게만 해가지고는 안 되겠죠. 수학을 써서 해야 될 거고, 그 직관이 안 통하는 거를 이렇게 꾸역꾸역 풀어냄으로써 해결을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는 거죠. 근데 이렇게 범위가 다양하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 여러분들 예를 하나 들고 왔는데, 그게 그 뉴턴의 제2 운동 법칙, 이게 힘과 가속도의 법칙이라 그러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외운 F는 ma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근데 말로 하면은 어려운 내용 없습니다. 사실 이것도. 그래서 물체에 작용한 힘은 물체의 질량과 가속도의 곱과 같다. 그러면 질량이 m인 물체가 있다 그러면 내가 F라는 힘을 가하면 이 F를 m으로 나눈 만큼의 가속도가 생긴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거를 활용해서 내가 어떤 현상들을 이제 살펴보는 거죠. 근데 이걸 말로 표현했는데 이 말을 수학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이제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학으로 표시하는 순간에 이제 많은 학생들이 나는 수학 몰라요, 미분 몰라요, 미분도 모르겠는데 방정식으로 나오면 더욱더 싫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근데 그거는 이게 자기가 더 공부하고 싶으면 이제 극복을 해야 되겠죠. 이게 안 되면 말로만 해가지고 어떻게 이제 해결할 수 있나 이런 걸 해봐야죠. 자, 말하고 짧은 그 추론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거, 그게 간단한 문제겠죠. 그런 간단한 문제의 예로 이렇게 물체의 자유낙하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력이 작용하면 지구가 잡아당기는 이 지구 중심 방향으로 끌려가는데, 여기 지구의 반지름에 비해서 요 높이 차이는 얼마 안 될 테니까 그래서 항상 일정한 가속도로 이렇게 떨어진다. 그걸 이제 중력 가속도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주변에서 자유낙하하는 물체 대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똑같은 자유낙하 문제도 약간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렇게 빗면에서 굴리는데 두 개의 동그란 걸 굴리는데 여기 이제 콜라 캔이에요. 근데 콜라 캔인데 하나는 얼려서 굴리고 하나는 안 얼린 채로 굴리면, 두 개를 굴리면 어느 게 먼저 굴러 떨어지겠는가. 이렇게 하면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럼 문제가 조금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거는 회전 운동까지 고려를 해야 되니까. 그죠? 근데 이것까지도 수학 안 쓰고 추론을 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진짜 본격적으로 어려운 문제의 예로 들어놓은 게 이 옆에 있는 이 담배 연기 올라가는 것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이 담배 연기 보시면 처음에 밑에서 올라갈 때는 일정하게 올라가네요. 여기는 우리가 조금의 수학 써가지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높이 이상 올라가면 담배 연기가 난리가 납니다. 이렇게 춤을 춰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터벌런스라고 부르는 현상인데, 저런 거는 수학적으로도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뉴턴 역학 가지고 다 다룰 수 있는 문제지만 굉장히 다양한 층위의 난이도가 존재한다. 이게 심지어 물리학자, 전문 물리학자에게도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인들에게도 쉬운 문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저런 걸 이렇게 살펴서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걸 가지고 하면 되죠. 물리학은 원리를 중시하는 거라 그랬으니까 저 원리를 깨닫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가끔은 근본적으로 어려운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 전자의 스핀이라고 하는 것이 이거 이해하려 그러면 근본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물리학과에서도 양자역학 가르칠 때 저 전자의 스핀이라는 게 뭔가 가르치는데 항상 시작할 때 일단 외워라. 그래서 이런 거란다. 라고서 한참을 하다 보면 언젠가 약간의 이제 깨달음이, 이게 왜 소립자라는 것이 스핀이라는 성질을 갖는가. 이런 걸 이제 깨닫는 때가 오는 거죠. 예, 뭐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 정도로 이제 얘기를 해두겠습니다. 자, 이제 그 물리량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양인 시간하고 길이하고 물질의 양에 대해서 그 어떤 단위들이 있고 그 단위가 어떻게 정해지게 됐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간부터 얘기를 하면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재느냐 하는 거는 이제 이 시계라는 걸 이제 써서 재는 거죠. 그럼 시간이 뭐냐라고 먼저 물어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시계로 재는 게 시간이다 하고 이게 약간 동어 반복이 되죠. 그래서 이 시간이라는 게 무엇이냐는 좀 어려운 개념이라 그냥 일단은 이 시계로 재는 양 이걸 이제 시간이라고 해둡시다. 그러려면 시계가 뭐냐라는 걸 명확하게 해야겠죠. 그래서 이 시계라고 하는 건 일정한 주기로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장치라고 일단 해둡시다. 그럼 이렇게 이제 시간을 정의하는 거를 이 조작적 정의, 그래서 operational definition이라고 이제 합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주변에서 시계로 쓸 수 있는 장치를 찾아봐야겠죠. 근데 우리 이 조상님들, 선조들이 이제 이런 장치를 이제 일단 몇 개를 찾아놨어요. 어디서 찾았냐면 하늘에서 찾아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하늘에 있는 천문시계라고 부를 수 있죠. 그래서 그 천문시계가 전통적으로 세 가지를 써오고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이 낮과 밤이 일정한 주기로 계속 바뀌더라라는 거죠. 이제 이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이 해가 있고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죠. 그래서 그 주기를 하루라고 불렀던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주기는 이 달의 상변화 주기. 이거는 이제 해와 달이 있고 그 달이 이 지구를 공전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죠. 그래서 이 상변화 주기를 이제 한 달이라고 단위를 정해서 썼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우리 같이 중위대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그 계절 변화가 있죠. 그래서 그 계절이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일정한 주기로 순환되죠. 그 순환 주기를 이제 우리가 1년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지구의 공전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죠. 근데 정확하게 하자면, 그러니까 해가 그 가장 높이 뜨는 정오에 이제 가장 높이 뜨는데 그 높이 뜨는 고도 자체가 또 이 날짜에 따라 바뀌죠. 그래서 그거가 다시 돌아오는 거 이런 걸로 했는데 이게 나중에 보면 조금 더 엄밀한 일련의 정의가 뒤에 나올 겁니다. 근데 이렇게 천문시계를 쓰다가 근데 보통 기준이 됐던 건 이제 역시 하루죠. 1일이라고 하는 건데 저 1일이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우리가 하루를 살면 한참 사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보다 더 짧은 시간을 재려면 좀 뭔가 그걸 좀 더 정확하게 잴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기계시계 같은 걸 이제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뭐 물시계나 모래시계 같은 것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 진자를 쓰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걸 활용해서 이제 뭐 기계로 돌리는 기계시계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졌던 거죠. 근데 이런 것도 이제 정밀도의 한계가 있으니까 좀 더 정확한 시계를 만들려고 이제 20세기에는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래서 그 결과로 나온 게 이제 원자시계나 광학시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이 그림은 이제 원자시계인데 현재 그 시간을 이제 정하는데 또는 측정하는데 표준이 되고 있는 시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과학에서 그러니까 표준 시간 단위는 이제 초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초가 이 시간을 재는 이제 기본 단위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최초로 표준을 정한 거는 그러니까 그 미터법이 이제 시행이 되면서
이게 채택된 건데, 물론 그 미터법에서도 이제 1일이라는 거를 이제 정했죠. 그래서 이 하루라는 게 이제 여기 보면 뒤에 다시 조금 더 설명을 할 텐데, 이 평균 태양일을 가지고 이제 그 하루를 정하고, 그 하루를 이제 86,400분의 1 한 것을 이제 1초라고 처음에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현재는 이 세슘 원자시계를 가지고 이 세슘 133의 그 바닥 상태에 있는 초미세 구조 전위에서 나오는 빛이 있는데, 이제 사실은 이제 마이크로파 영역이죠. 그래서 이 빛의 진동 주기의 그 2배수를 이제 1초라고 정의해서 쓰고 있습니다. 보면 뭐 조금 처음 보기에는 이 무슨 정의가 이렇게 복잡하냐 하겠지만, 그러니까 현재 이제 가장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시계가 저 원자시계이기 때문에 저걸 표준으로 해서 이 기존의 1초에 맞추려다 보니까 저런 복잡한 숫자들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짚고 넘어가 보면, 일단 왜 우리가 이렇게 시간 단위를 표준을 정하는가? 근데 이거는 우리가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회를 이루고 살잖아요. 그럼 서로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데 서로 다른 표준을 쓰면은 문제가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 뭐 기본적인 시간이라든지 길이라든지 질량이라든지 이런 거는 동일한 표준을 쓰는 게 서로 이제 좋겠죠. 그래서 이 국제 표준 뭐 이런 거를 이제 정해서 쓰게 된 겁니다. 이런 표준이 없을 때는 뭐 단순히 의사소통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무역을 하거나 이런 것도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겠죠. 그래서 이제 공통 표준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온 이 86,400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온 거냐?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 시간을 세는데 여전히 그 60진법을 쓰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이제 12시간, 12시간 두 번. 그래서 낮 12시간, 밤 12시간 원래 이렇게 잡은 거고, 그 다음에 그 12라고 하는 건 어디서 나온 숫자냐? 그러면 이게 이제 1년이 12달인 거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똑같이 나눠 놓은 거죠. 1년 12달이듯이 이제 하루를 그러니까 밤과 낮을 12시간씩 해서 24시간을 하고 1시간은 60분, 다시 그 다음에 1분은 60초 이렇게 계산하면 이걸 다 곱하면 이제 하루가 86,400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1초가 하루에 86,400분의 1로 정해진 겁니다. 근데 그럼 60진법은 왜 쓰냐?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 그 과학에서 다 요새 10진법 쓰죠. 근데 뜬금없이 시간에선 60진법을 쓰는데 이게 뜬금이 없는 건 아니고 사실은 그 오랜 전통이죠. 그 인류 문명사에서 그러니까 천문 관측을 처음으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열심히 한 게 이제 수메르 문명인데 그 수메르 문명에서 60진법을 썼습니다. 이 수메르 문명이 60진법을 쓴 이유는 그 60이 이게 나눗셈 할 때 좀 편한 게 아마 이유였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60이 그 2, 3, 4, 5, 6으로 다 나누어 떨어지잖아요. 그럼 우리가 나눗셈 할 때 좀 편하니까 그 사람들은 60진법을 썼고, 그래서 이게 그 천문학에 그러니까 시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 각도 잴 때도 이 60진법이 남아서 1도의 60분의 1을 1분 그러죠. 1각분. 그 다음에 다시 1각분의 60분의 1을 1각초 이렇게 여전히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삼각형의 정삼각형의 한 각이 60도가 된 것, 그래서 정삼각형의 그 내각의 합이 180도가 된 것도 사실은 그 수메르 문명에서 60진법을 채택했기 때문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태양일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그럼 앞에 굳이 일일이 아니라 태양일이라고 했느냐? 이거는 이 태양일하고 항성일이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양일은 그러니까 해가 뜨고 지는 걸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정오에서 그 다음날 정오까지 이걸 하는 거고, 근데 이게 정확하게 지구의 자전주기하고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지구가 공전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차이가 생긴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사실 뒤에 보면 1년도 이런 거, 이 지구의 공전 주기와 1년은 조금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달라진다. 그 다음에 앞에 평균이라는 말은 왜 붙었느냐? 이
정확한 시계가 만들어지고 나서 그 지구의 그 자전 주기 또는 이 태양 회기 주기, 태양이를 재봤더니 일정하지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정하지 않은 이유도 알게 됐죠. 그러니까 이 옆에 달이 있고 다른 행성들이 있어서, 물론 달의 영향이 가장 큰데 이 지구의 자전 주기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되지 않더라라는 거죠. 조금씩 변하더라. 그래서 그 이미 미터법을 제정하던 이제 1790년대에 이런 사실을 알고 있어서 이 평균 태양일로 이렇게 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그림이 보여주는 게 이제 원자시계로 이 하루가 얼마나 되는가를 변동을 이렇게 재보면 여기 보다시피 이제 수 밀리세컨드의 그 오차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변동스러운 걸 가지고 기준을 정하지 않고 이 원자식에 가지고 이제 기준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 원자식의 이 정확성은 대충 오차가 이 138만 년에 1초 정도 생긴다 그래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거보다 더 정확한 광학시계라는 게 나와서 더 정확하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이 시간 단위만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시각이라는 게 있고 두 시각 사이에 이제 간격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어느 기준을 이제 정해놓고 세계 공통으로 쓰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협정 세계시라 그럽니다. 그 기준을 보통 이제 그 옛날에 잡았던 거 그대로 쓰고 있는데, 영국을 지나는 그 자오선, 그린치 천문대를 지나는 자오선을 기준해서 거기를 이제 잡아서 쓰는 걸 이제 UTC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자, 거리 재기 얘기도 해봅시다. 거리를 재는 측정 장치는 우리가 이제 자라고 부르죠. 그래서 자는 기본적으로 어떤 고정된 길이를 가진 물체가 바로 자입니다. 그래서 좀 측정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고정된 길이를 보통 이제 등분을 해서 또 쓰기도 하죠. 그래서 이, 이 다양한 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거리를 쟀는데, 그럼 거리 단위도 그럼 그 어떤 물체를 기준으로 잡아야 되느냐? 이건 이 마땅한 기준이 안 보이죠. 그래서 실제로 시간의 경우에는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기준이 있었죠. 그게 하루라는 기준이 있었으니까. 근데 길이는 뭐 지역이나 뭐 사람들마다 다 뭐 다른 물체를 쓸 수가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이 길이 단위들이 쓰였습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이 열거를 해놓은 거를 봐도 동양에서도 한치, 한자, 길, 보, 리, 뭐 다양한 게 나왔죠. 그 중에 뭐 익숙한 게 그 여기 나오는 한치라고 하는 건 뭐냐? 자, 여기 보면 그때도 표준으로 많이 썼던 게 이제 곡식이어서 곡식 기장의 10배 길이.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대략 이게 한자의 10분의 1이니까 물로 이제 이렇게 굳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한자는 그럼 뭐냐? 이게 한 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 뼘이라는 게 이제 요 요 길이에 해당하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30cm로 이제 고정이 됩니다. 대략해서. 근데 왜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한 뼘 해가지고 하면 30cm 안 나오죠. 거인손이 아닌다면. 근데 왜 나중에 30cm가 되냐? 이게 이제 한자라고 정해놓은 게, 그러니까 변동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자꾸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 왜 바뀌냐? 사람 사는 세상이라 바뀌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 이게 저게 그 세금 거둘 때도 길이 단위가 필요하잖아요. 곡식을 얼마만큼 걷었으면 그 중에 얼마만큼을 세금으로 걷어가겠다는데, 다 그럴 때 이제 부피를 재가지고 많이 이제 세금을 걷었어요. 그러면 내가 저 원래 한자짜리 이렇게 그 용기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걷어가는데 슬쩍 그 한자의 길이를 늘려요. 그럼 더 많이 걷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길이 단위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앙 정부에서 이걸 통제하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제죠. 안 그러면 온갖 이 문제들이 생길 테니까. 그래서 저를 관리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쉽게 되지는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대에 따라서 저 한자의 길이도 변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 서양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러 가지 길이를 썼는데 뭐 인치, 피트, 야드, 마일 이런 거 지금도 쓰고 있죠. 근데 대부분 지금 이제 서양 국가에서도 이 미터법을 받아들여서 이제 미터 단위를 쓰지만 이 미국하고 영국하고 그와 관련된 몇몇 나라에서는 여전히 이제 옛날
그 자기네 그 단위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야드는 뭐냐 그러면 이건 이제 그 영국에서 정해진 건데 이 헨리 1세의 코끝에서부터 쭉 뻗은 팔 손가락 끝까지의 거리.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왕의 이제 팔 길이 가지고 대충 정했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은 대략 90cm 뭐 그 정도로 보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1피트라는 것도 그 이름에서 알 수 있죠. 이거 발길이구나. 근데 누구의 발길이냐? 그래서 이 루이 14세의 발길이를 가지고 이제 1피트를 정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때그때 정하기 나름인 거죠, 이제. 근데 그 천문학에서도 그 결국 천문학에 또 편리한 단위를 정해서 쓰게 됩니다. 그게 그래서 뭐 이 정도는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천문 단위는 이제 태양계의 편리한 단위입니다. 그래서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를 단위로 해서 그런 행성의 거리를 나타내는데 좀 편하겠죠. 이걸 이제 1천문 단위 줄여서 AU, Astronomical Unit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별까지의 거리를 이제 얘기할 때는 그 처음에 별까지 거리를 쟀던 방법이 연주시차를 재는 거여서 이 연주시차가 1초가 되는 거리. 그러니까 1초라는 게 1각초. 그러니까 1도에 60분 곱하기 60. 그러니까 3600분의 1각. 굉장히 작은 각도겠죠. 그 정도 각도가 나오는 이 거리를 이제 1파섹이라고 정의해서 씁니다. 지금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요새는 빛을 기준으로 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쪽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는데 천문학에서도 그래서 이 광년이라는 단위는 빛이 1년 동안 간 거리 정도 됩니다. 그래서 1파섹하고 광년은 대략 1파섹이 3.26 광년인가 그럴 겁니다. 자, 이런 단위들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 현재 그 거리 단위의 그 가장 널리 쓰이는 표준은 이제 미터를 쓰는 건데 이 미터라는 단위는 언제 정해졌냐면 그러니까 이 1793년에 이제 이 프랑스에서 미터법을 제정합니다. 이 시기를 보면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 아시죠? 예,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이 왕정이 무너지고 이제 공화정을 서면서 이 사회를 일신하려고 하죠. 그래서 그 일신하는 것 중에 이제 도량형 통일, 그래서 도량형을 체계적으로 이제 만들어 보자. 이게 이제 이런 걸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은 워낙 그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표준이 있었죠. 하루라는 1일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잡아 쓰면 되는데 길이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지고 이제 이 학자들끼리 이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냈는데 뭐 그 중에 이제 결국 채택된 거는 자 우리가 그 시간을 정할 때도 지구의 그 자전 기본적으로 지구가 이제 한 바퀴 도는 거 물론 그건 정확하게 태양일이라는 건 이 정오에서 정오까지고 자전 주기하고 조금 다르다 그랬죠.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구를 가지고 했으니까 길이도 지구를 표준으로 삼아서 정하는 게 합당하지 않겠냐 이제 해서 그 이 지구 둘레를 가지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파리를 지나면서 적도에서 북극을 잇는 자오선 길이 요거죠. 여기 이제 이 적도에서 북극을 잇는 이 파리를 지나는 자오선 요 길이를 적당히 나누다가 사람 크기 정도 나오는 걸 1m로 정한 겁니다. 그게 대략 1000만분의 1이더라. 이렇게 해보니까 결국 적도에서 북극까지가 10,000km가 되게 정한 겁니다. 예, 그러면 지구둘레가 자동적으로 40,000km가 되겠죠. 예, 그렇게 해서 정한 게 이제 1m다. 네. 근데 이제 저거를 실생활에 쓰려면 내가 길이를 잴 때마다 지구에 대해서 이렇게 몇 분의 1이다 이걸 측정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전체를 다 재기는 힘드니까 요 자오선 지나는데 요 바르셀로나에서부터 파리까지 위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그 사이의 거리를 재서 이제 1m가 얼마의 길인가를 그걸 이제 실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실측을 해서 미터 원기라는 걸 이제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미터 원기도 같이 요때 이제 만들었다가 그 이거를 표준으로 이제 해서 썼던 거죠. 그러다가 아예 이제 나중에 이제 1889년이 되면 이 미터 원기 자체를 이제 표준으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다가 이제 현재는 이게 좀 몇 번 바뀌었다가 지금은 이제 이 빛의 속력이 일정하다. 이게 이제 특수상대성의 기본 원리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앞에 우리가 시계가 정확한 시계가 있다 그랬잖아요. 시간 측정을 우리가 가장 정밀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기하고 광속을 엮어서 길이 표준으로 쓰자라는 안이 1983년에 채택이 돼서 지금은 1m를 빛이 진공해서 299,792,458분의 1초 동안 간 거리.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빛의 속력이 299,792,458m/s가 되도록 1m를 정했습니다. 뭐 이렇게 그냥 30만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복잡한 숫자를 했느냐 하는데 이거는 기존에 있던 1m에 이제 맞추려다가 보니까 저런 이제 복잡한 숫자가 나온 거죠. 자, 세 번째로 이제 물질의 양을 재는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일단 그 물질의 양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존재해요. 그래서 그 물질의 양을 우리가 부피로 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질량이라는 걸로도 잴 수 있고, 무게라는 것도 있고, 개수 몇 개 있느냐라는 거, 이게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부피는 이제 공간을 얼마나 차지하냐고, 질량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 힘을 받았을 때 얼마나 저항하느냐 이런 거고, 무게는 이제 중력에 반응하는 정도, 이제 개수는 뭐 정말 그야말로 개수죠. 근데 이런 걸로 다 양을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걸 기준으로 삼는 게 좋겠느냐인데, 또 물리학은 일단 물체의 운동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 운동과 관계된 게 이제 그걸 기본량으로 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질량을 보통 이제 가장 기본적인 물질의 양으로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질량을 재는 이제 그 측정 장치를 우리가 저울이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이 대부분의 저울은 실제로는 측정을 이제 중력을 이용해서 이 중력이 이 질량에 비례하는 그 성질을 이용해서 결국 상대적인 이 질량의 비를 통해서 이제 질량을 재게 됩니다. 물론 이 질량에도 그 질량 전에는 그러니까 결국 사실은 이제 무게를 써서 많이 쟀었던 거죠. 뭐 어차피 상대적으로 재는 거니까 무게의 비나 이제 질량의 비나 지구상에선 거의 같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던 거죠. 지금은 이제 정밀 측정을 하게 돼서 그런 게 차이가 있다라는 걸 알지만, 그래 옛날에는 역시 이제 그 다양한 질량 단위를 정해서 썼는데, 그러니까 이때도 그 이제 미터법 생기기 전에는 그 각 지역마다 다른 이제 단위들을 썼던 거죠. 그래서 동양에서는 뭐 돈, 양, 관, 근 이런 거 썼어요. 그래서 한 돈이 이제 3.75g이고 한 근은 600g 뭐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그래서 이런 건 그럼 어디서 나왔느냐인데, 이 서양이나 동양이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서양에서 어떤 온스나 파운드를 썼는데, 그 온스를 보면 이게 이 대략 여기 근데 그레인이라는 게 이 곡물, 그러니까 역시 이게 인간에게 중요한 건 식량이죠. 그래서 식량 이 곡물 한 알의 질량, 이게 곡물마다 다 다를 텐데 아마 여러 번 이제 재서 평균값 같은 걸로 했던 거겠죠. 그래서 1온스라는 게 대략 그러니까 이제 귀리 한 480개 정도의 질량을 이제 1온스라고 정하고, 그다음에 뭐 그의 16배를 1파운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해서 썼던 거죠. 동양도 아마 이게 이런 것들이 다 이 곡식에서부터 출발해서 나온 단위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역시 이게 천문학 같은 데서는 또 천문학에 편리한 단위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아예 지구의 질량이나 태양의 질량, 특히 별 같은 걸 다룰 때는 태양의 질량을 이제 기준 단위로 많이 씁니다. 자, 그럼 그 질량에 대한 국제 표준 단위는 뭐냐? 근데 그거는 이제 킬로그램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이 킬로그램 단위도 역시 그 앞에서 얘기한 미터법이 제정될 때 제정된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길이는 이미 정했으니까 그 길이를 가지고 부피는 정의할 수 있죠. 그러면 그 부피를 통해서 다시 이제 질량을 정의를 이제 하고 싶은데, 그럼 어떤 물질을 하나 기준으로 잡아야겠죠. 그럼 그 물질 중에 우리에게 가장 흔하게 있고 중요한 물질이 뭐냐? 물이겠죠. 그죠? 우리에게 물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물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래서 이제 물 1리터의 질량을 이제 1kg으로 정한 겁니다. 물론 이제 한 번에 이렇게 정한 건 아니고 약간 역사가 있는데, 어쨌든 최종적으로 그래서 물 1리터의 질량으로 이제 킬로그램을 삼았는데, 이건 기준이 될 뿐이고 표준으로 삼기는 좀 문제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물의 부피라는 게 온도에 따라 조금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걸 정확하게 하려면 물 몇 도, 이것까지 온도까지 다 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길이를 정확하게 또 유지하는 게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니까 하여튼 그래서 그 표준을 정할 때 그래서 아예 그 킬로그램 원기라는 걸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요 그림에 있는 요 이제 이 이리듐하고 백금 이리듐 합금으로 만든 요 39mm, 39mm인가는 요 덩어리를 요게 1kg이다 라고 표준으로 정하고, 그래서 저거하고 똑같이 계속 복제품을 만들어서 이제 쓰는 거죠. 그래서 저게 나중에 이 프랑스의 미터법이 이제 이 다른 나라에도 전파가 되고 결국 국제적인 이제 단위로 이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전 세계의 대부분의 나라가 그 미터법을 쓰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쓰는 나라들은 저 복제품을 다 하나씩 가지고 자기네 이제 나라에 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시 자기네 나라에서 질량을 재는 기준으로 사용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렇게 쓰다가 결국 좀 문제가 생겨서, 이게 어떤 문제냐면 이 각 나라마다 흩어져 있는 이 표준 원기, 킬로그램 원기들, 그 다음에 프랑스에는 이게 5개가 이제 계속 보존이 되어 왔는데 그것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처음에 만들었을 때하고 달리 질량이 조금씩 다 변해 있더라라는 게, 그래서 각기 다르게 변해서 이 표준이 변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2019년에 이제 이 국제 표준을 이제 확 바꾸는 혁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터를 처음에 이제 자를 만들어서 이걸 1미터라고 했던 거에서 이 빛의 속력을 가지고 이 미터를 정의하는 걸로 바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물리학의 기본 상수를 가지고 킬로그램을 정의하자로 바뀌어서 지금은 이 플랑크 상수라는 양자역학의 기본 상수를 이거를 기준으로 이렇게 값이 나오도록 1kg을 이제 정의를 이제 했습니다. 이거는 결국 우리가 킬로그램을 그러니까 이 플랑크 상수를 정확하게 이제 잴 수 있는 그런 측정 장치하고 질량을 재는 장치하고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장치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 장치가 이제 키불 저울이라는 건데 요 사진에 있는 요 장치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1kg이라는 걸 정확하게 저 플랑크 상수로부터 정의할 수 있어서 이렇게 지금은 현재 표준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대략 평소에 감으로 하려면 물을 표준으로 했다. 그래서 물 1리터, 그러니까 1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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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이제 1kg이다 대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정확한 표준은 좀 복잡하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측정을 한 결과를 적을 때 이제 숫자로 나타낸다 그랬죠. 근데 그 숫자로 나타낼 때 이제 우리가 단위가 있는데 그 단위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양이나 굉장히 큰 양을 나타낼 때 그걸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십진수 표기법으로 쓰면 굉장히 길어질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그 원자 하나의 질량 이거를 내가 킬로그램으로 나타내려 그러면 0.000에서 0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또는 지구의 질량을 킬로그램으로 나타내려 그러면 앞에 어떤 유효 숫자 몇 개가 있고 뒤에 0이 굉장히 많이 붙겠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쓰면 불편하니까 그걸 좀 편하게 나타내는 방법이 이제 이 10의 거듭 제곱을 이제 지수 표기를 써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의 거듭 제곱의 지수 표기법은 예를 들어서 이제 10을 6번 곱하면 이거 100만이죠. 그래서 이걸 1 다음에 이렇게 이 0 6개를 쓰는 대신에 이 10에다가 10의 6 거듭 제곱 또는 6승 이렇게 하고 요 표시로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럼 훨씬 편하겠죠?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게 이제 지수표기법입니다. 자, 이 지수표기법에는 이 음수를 도입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음수를 도입하면 이 음수는 곱한 게 아니라 나눈 걸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이 10의 마이너스 6승 그러면 10의 6승분의 1, 그러니까 100만 분의 1을 나타낸다 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여기 보면 이렇게 다양한 지수들이 있는데 이 지수들도 자주 나타나니까 저걸 이제 매번 적고 읽기가 불편하죠. 예를 들어 10의 6승 또는 10의 마이너스 6승 하니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 10의 그 지수 표기를 대신하는 기호를 이제 정해서 씁니다. 그래서 이 기호는 여러분들이 이게 상식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일상에서도 많이 쓰이고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서 이 10의 3승이다
라고 하는 거는 킬로라는 걸로 씁니다. 지금 여기 이제 킬로가 1000배, 그러니까 10의 3승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1kg이 이제 표준이긴 한데, 이건 그냥 역사적인 이유로 1kg이 표준이 된 거고, 사실은 그러니까 그람의 1000배, 10의 3승 g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세포의 크기가 보통 이 정도 되는데, 10의 마이너스 6승 미터, 이제 이 박테리아 크기 정도 되나요? 세포는 이거보다 약간 10배 정도 크나요? 여하튼 그 정도 되는데 이거를 1 마이크로미터,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은 마이크로라는 이제 이런 단위를 쓴다.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많이 쓰는 거, 예를 들어 킬로, 그 다음에 이제 100만 배 10의 6승은 메가, 그 다음에 기가, 테라, 이런 거 익숙하시죠? 컴퓨터 메모리 같은 거 하다 보면 이거 많이 쓰니까. 기가, 그러니까 10의 9승이다. 10의 9승이 우리 숫자 되는 걸로는 10억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테라, 10의 12승, 10의 12승이면 1조인가요? 예, 이렇게 되고, 더 크면 이제 페타, 뭐 엑사 이런 것도 있는데, 킬로, 메가, 기가, 테라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음수 지수를 이제 쪽으로는 뭐 센티는 센티미터로 익숙하죠. 그래서 100분의 1 미터가 이제 센티미터인 거죠. 그 다음에 밀리도 이제 1000분의 1은 밀리. 이건 이제 이것도 많이 쓰죠. 그 다음에 100만 분의 1, 10의 마이너스 9승은 마이크로. 그 다음에 10억 분의 1, 10의 마이너스 9승은 나노. 요새 그 무슨 나노 스케일 또는 나노 입자, 뭐 나노 과학 해가지고 많이 쓰는데 이게 대략 원자 크기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자가 0.1 나노미터 정도 되니까 그 스케일을 제 나노 이렇게 붙고, 그보다 더 작은 걸로는 뭐 피코, 펜토 이런 것도 쓰이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상식에 해당하는 거니까 기본적인 접두사 몇 개는 기억하도록 합시다. 예, 이상으로 첫 번째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천문시계와 달력에 대한 부분도 이 수업 내용에 넣어놨는데 그 길이가 너무 길어져서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떼냈습니다. 그리고 따로 그 동영상을 제작을 했으니까 혹시 관심이 있는 사람은 그 추가로 업로드된 동영상을 시청해 주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